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북한발 핵 위기가 한반도를 연일 급박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전문 대담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벌써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게 이제 6일이니까요. 벌써 지금 닷새, 엿새째가 돼 가고 있는데 사실 상황에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우리 미군과 한미연합 세력이 지금 굉장히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신 대표님 B-52에 이어 B-2 스텔스 전폭기들이 계속 지금 연일 한반도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것은 다분히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추가 도발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킨다라는 네.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즉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미국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이야기가 사실 SNS에서도 찬반 양론이 또 찬성이 사실 아주 우세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신네들이 안 가져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핵 우산을 씌워주니까 걱정하지 네. 마라 라는 것을 신속하게 이 핵 전략 자산을 보내주면서 이 한국 내의 어떤 그 핵 개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그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B-52가 왔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2차로 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B-2, 네. B-2 스텔스 폭격기 정도가 와야 B-52의 임팩트를 또 능가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B-52가 워낙 임팩트를 줬습니다. 또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는 무기가 저거보다 B-52보다 다운돼가지고 뭐 F-22 뭐 이 정도가 온다면 그럼 뭐 별로 또 아니네. 관심을 또 끌 수가 예. 없거든요. 그래서 B-52보다 더 강한 게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추가로 배치를 전개를 시킨다면 지금 보이는 저 B-2 스텔스 폭격기가 전략적으로는 저게 전술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B-52와 B-2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개 다 폭격기라는 것이고 네. 두 개 다 아주 덩치가 커서 많은 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 B-52는 아주 구형 스타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구형 스타일로 생긴 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B-52 폭격기에 사정거리 2,500km짜리 핵미사일이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B-2도 그걸 탑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B-2는 스텔스기 아닙니까? 그럼 모스크바가 또 러시아가 땅이 아무리 넓고 모스크바가 아무리 내륙에 있다 하더라도 B-2 스텔스 폭격기를 타고 들어와서 스텔스니까 안 네, 보이니까 안 보이죠. 들어와서 미사일을 날려버리면은 모스크바가 뭐 소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뭐 일부 보도에는 B-52에도 스텔스 핵 미사일이 탑재가 된다 하는데 그것도 다 감축됐어요. 다 폐기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자기 모스크바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건 미국에게 다 부탁을 해서 네. 이거 빼자 해서 스텔스 핵미사일 다 뺐고요. 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B-2에는 폭탄만 실을 수 있습니다. 핵폭탄만 실을 수 있죠. 즉 B-2가 핵 공격을 하려면 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다 B-52는 저렇게 구형으로 생긴 덕분에 핵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어서 2,500km 밖에서 핵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어요. 멀리서 발사했다. 그렇죠.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B-2를 가지고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B-2는 어디에 쓰냐면은 B-2에는 벙커버스터, 즉 그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 탑재가 네. 되거든요. 그 벙커버스터가 강화 콘크리트 60m 그리고 일반 흙으로 된 토양 같은 경우는 한 200m를 파고 들어가서 폭발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은 여러 가지 그 벙커들이 뭐 지하 수백 미터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저거 이제 20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북한의 벙커 한 40개 정도는 위험하다고. 핵심 시설을 타격할 그렇죠. 수 있다. 김정은이가 숨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아마 B-2가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다. 안 소장님, 사실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저런 전략 자산들이 출동한 것이 북한의 위협이 되고 북한이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 그런 주민들이라든가 북한의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위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압박과 위축이 됩니다. 지금 그 미국 미국 시민권자 김동철 씨를 갑자기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건 결국 저런 이제 전략 무기들이 날아오니까 여기 평양에 미국 시민이 살고 있어. 절대 여기다 폭탄 떨구지 마. 이런 이제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 박사님께서 그 설명하신 이제 B-52와 B-2, 특히 뭐 B-2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해나 뭐 간혹 평양에 몰래 날아갔다 왔다 뭐 이런 설들이 공식 언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날아갔다 왔다는 건 어쨌든 그건 스텔스니까 그야말로 날아갔다 네. 와도 북한의 지금 뭐 어떤 레이더 능력으로서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지 없다.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무서워하고 특히는 이제 지적하신 그 벙커버스터. 뭐 김정은은 이제 잠오산 별장이나 뭐 자강도 강계나 이런데 이제 그 벙커를 파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요새화됐다 걱정 없다고 하지만 저게 80m, 90m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요새도 김정은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북한의 그 위정자들은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로널드 레이건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또 들어온다. 76년 8.18 판문점 독기 사건 때 바로 핵 항모가 들어오니까 북한이 그냥 꼼짝 못하고 김일성이가 우리 스티렐 사령관한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볼 때 지금 평양은 상당히 뭐 지금 뭐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보복할 생각보다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까? 아마 네. 이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대북 확성기 방송 부분도 약간 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지뢰 도발 사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압박 효과가 된 것 같은데 이미 만성 면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부분적인 반론도 있던데 신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한 10군데에서 자기네들도 확성기를 틀어서 우리에게 대남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대남 방송은 우리 들으라고 한다기보다도 우리의 확성기 소리를 자기네들 병사가 못 듣게 하기 위한 잡음이죠, 잡음. 방해라는 거죠. 전파로 생각하면 재밍이고 이것은 잡음을 일으켜 가지고 그 이를테면 북한의 병사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뭐라고 하는데 저 소리 좀 듣고 싶은데 노래가 나오는데 저 가사도 좀 듣고 싶은데 자꾸 여기서 우리가 날려보내는 어떤 그 방송은 북에서 좀 작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옆에서 저 스피커들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많지는 않지만 저것을 틀무로 해서 자기 병사들이 못 듣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전 그래서 지금 어차피 북한의 확성기는 고정식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11개가 고정식이 있고 6개 이동식 확성기가 있어요. 그 이동식 확성기가 사실은 좀 활약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고정식 확성기는 북한의 직접적인 타격을 안 받기 위해서 조금 산 뒤쪽으로 좀 네. 숨어 있고 그렇습니다. 산 뒤쪽에 숨어 있으면 우리 아파트 방음벽 있으면 아파트에 아무래도 차 소리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산 뒤에 숨어 있으면 그 산 골짜기에 부딪혀서 소리가 똑바로 북한으로 전달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식 확성기는 아주 뻥 뚫린 곳에서 활개지에서. 순간적으로 예. 하고 다시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난 8월 달보다 지금 효과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게 자기네들도 방해 확성을 하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민들 봅니다. 입장이나 전선 최전방에 있는 북한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땐 우리 신 박사님 그 설명이 합리적인데 문제는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지금 남조선이 지금 자신의 핵 실험에 대해서 어떤 보복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전방에 북한군 그 세계 군단이 지금 한 20만 명이 휴전선을 비롯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말하자면 핵심 계층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벨트가 이 북한의 이 방어 벨트가 결론적으로는 이게 자본주의 안테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국경이나 뭐 이런 데는 다 뚫렸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이 사회주의가 다 무너졌고 뚫렸지만 이 최전방을 지키는 요새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새가 결국 우리 자본주의 문화를 흡수해서 다시 후방으로 날아가는 이런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뭐 스텔스기도 무섭고 핵항모도 무섭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런 문화적인 충격을 계속 가해오는 게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더 무섭지 않을까. 여전히 위력이 있다라는 네. 분석이시고 사실 저희들이 좀 이제 장기적인 대응책도 좀 차분히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신 대표님 이제 곧 한미 키 리졸브 연습이 있는데 핵시설, 핵 방어시설 공격들을 좀 집중 타격할 수 있는 훈련들을 좀 강화한다. 어느 정도 수준의 훈련인 건가요? 지금 기존의 그 키 리졸브 훈련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생해서 즉 북한이 전면 남침을 했을 때 신속하게 미군 병력과 미군 물자, 미군 장비들이 들어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키 리졸브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의 키 리졸브 훈련은 저는 뭐 그런 통상적인 재래식 전쟁에 맞춘 그런 훈련을 할 이유는 지금 없다.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킬체인, 그래서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예. 4D 작전, 그것도 이제 선제 타격 개념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방어까지 들어가기 이제 4D 작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미연합군은 이 북한의 이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을 지금 개념만 지금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 북한이 지금 4차 핵실험까지 해서 했다, 이미. 그야말로 핵 능력을 현실화시켰고 또 제가 판단할 때 한 3년만 지나면 그야말로 SLBM 잠수함에까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3년 후에 이제 북한이 잠수함에 그 핵미사일을 탑재를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 시나리오 짜서 연습 한번 해보자. 늦죠. 그래서 이번 키 리졸브 훈련부터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는 훈련, 탐지하는 훈련, 막아내는 훈련, 막고 나서 보복하는 훈련, 네. 그리고 가서 그 핵시설을 파괴시켜버리고 가져오는, 두 번 다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가져오버리는 훈련. 또 해보고 이런 장비가 부족하구나, 또 이런 어떤 그 시설들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인력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 다 그 어떤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를 또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고 예. 그래서 이번 키 리졸브는 반드시 북한의 핵을 선제 타격하는 훈련이 돼야 들어가야 된다. 되고 모든 훈련의 어떤 핵심은 핵에 대한 훈련 시나리오로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사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우리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동향을 첩보를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파악을 못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훈련으로 완벽하게 보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자산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미국에게 네. 미국이 안 주면 우리는 뭐 깜깜무소식이고 미국이 주면 한미 관계 좋아서 미국이 주면 또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이런 기대만 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미국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독특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휴민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한. 이를테면 우리는 북한 사람들하고 말도 통하고 이를테면 우리 안찬일 박사님 같은 분 북한 사람들하고 뭐 통화도 할 수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뭐 그러한 것들이 다 휴민트 아니에요. 그런 것들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자 이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테면 우리는 북한에 몰래 들어가도 이를테면 북한 사람들 표가 안 모를 나죠. 수도 있어요. 네. 같으니까. 그런데 미국 백인들이 들어가면 바로 표시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 다 네. 우리가 더 극대화시켜서 사실은 이 휴민트 능력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아주 거의 소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재건하고 해서 미국에게 우리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도 영상 정보 확실하게 교환하자. 네. 미국이 우리에게 100%다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상대를 장악하려면은 정보를 가지고 장악을 하는데 100을 다 주면 미국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겠죠. 수단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핵심적인 거 2%만 빼고 98%를 줍니다. 그런데 그 2%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2%를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도 미국이 가지지 못하는 2%가 있어야 교환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98%의 양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우리의 자산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2%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2%를 만드는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사실 이제 기습적인 도발들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 아까 좀 전에 김동철 씨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동철 씨의 어떤 그런 흐름 네. 또 북한에서 지금 김양건 전 비서의 사망 뭐 이런 부분들이 권내에 뭐 암투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으로 봐야 될까요? 김양곤은 그야말로 비둘기파의 핵심 그런 멤버였고 김정은에게 또 상당히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12월 29일 그야말로 북한 그 설명조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북한의 고속도로에 가보면은 차량이 정말 1시간에 한 서너 대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 군용 트럭에 치여서 죽었다는 것은 뭔가 매파한테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걸 시종일관 주장해 왔는데 네. 워낙 북한에서 이 중요 인사 뭐 이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든지 김용순 대남비서라든지 이런 거물급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여동치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권부에 특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폭 물갈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런 돌연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의심해야 되고 또 지적하신 또 김동철 씨도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 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북한 군인이 뭐 USB니 카메라니 넘겨주는 통에 뭐 간첩으로 잡혔다는데
그 사람이 CNN 기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100% 북한이 시켰다는 게 알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이 그 살아남기 네. 위해서 그래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애당초 북한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북한의 지금 핵 개발에 대해서 위협을 하니까 북한이 그런 사람을 딱 표면에 내세워서 하는 것도 북한의 일종의 심리전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뭔가 좀 적극적인 문화 네. 공세를 해야 된다.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도 하고 비라도 좀 보내고 네. 뭐 이런 걸 해서 북한이 정말 압박을 느끼도록 그럼 진짜 아픈 게 뭐냐? 이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된다. 건드려 나가는 게 진짜 지금 저희가 북한에 이제 대한 딱 한 도전.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사실 중심적으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참여, 제재에 동참을 얼만큼 이끌어낼지가 관건인데 안 소장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 좀 짧게 좀 네, 해주시죠. 중국은 지금 2013년 그 3차 핵실험 때는 아주 강하게 나왔지만 지금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안보 환경이 바뀐 데도 원인이 있지만 뭔가 김정은과 그 유인산이 지난 새 10월에 왔다가 뭔가 약간의 딜이 있었지 않은가. 이것은 이제 7차 당대를 앞두고 뭐 우리가 요 단계를 거쳐야만 뭐 당신네 개혁개방 모델을 따르겠다. 이런 딜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 발표에서는 뭔가 중국에 좀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되고 또 개성공단 문제도 사실 저게 북한이 보복이 가해져 올 때 우리가 또 재보복한다든지 이런 와중에서 인질 사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인원의 어떤 뭐 급격한 출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대비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한중 간에 국방장관 핫라인 개설했는데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고 또 그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지금 최고조에 올라있다 하는데 전화 신청해도 시진핑 주석이 전화 받지 않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다릅니다. 따라서 중국이 그럼 왜 저렇게 나오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제 교류보다 북한을 살려두어서 얻을 수 있는 안보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테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곤란하니까.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 개발하면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핵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명분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일본 핵 개발하고 대만 핵 개발합니다. 대만 핵 개발하면 중국은 통일이 물 건너가죠. 우리도 통일이 물 건너가듯이.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여론이 네. 일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는 사실 그동안 이 핵 개발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주의였지만 지금은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핵 개발하자라는 주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사실 국제사회와의 공조 또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